올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에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경고를 무시하면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것은 바로 이상기후입니다. 지구의 기온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뜨거워진 해수면으로 바다에서 생겨난 수많은 태풍이 대륙을 덮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 이 두 가지는 전혀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두 가지 모두 지금까지 여러 번 경고가 울렸고 예견된 재해라는 점에서 2020년 지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되는데요. 기상학자들이 예상한 지구 온난화보다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환경 문제, 더 이상 미룰 수도 또 미뤄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 기후 변화에 따른 한국의 미래 대응에 대해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최재천 교수님은 한국생태학회 회장을 거쳐 2013년 초대 국립생태원장을 역임하셨으며 사회생물학의 창시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제자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수많은 포럼에서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최재천 교수님 안녕하세요. 참 많이 힘드시죠? 우리 거의 1년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요즘 있습니다. 기후변화랑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얘기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기후변화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일으켰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의 고갈 또는 여러 종류의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자연 생태계의 건강성을 너무 나쁘게 만들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질문들을 하시니까 조금 더 그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열대 지방에 사는 그 박쥐들이 이번 코로나19도 박쥐에서부터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러죠.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21세기 들어와서 겪었던 지난번 사르스나 메르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것들이 전부 박쥐에서부터 왔다고 지금 판명되고 있어요. 박쥐가 특별히 사악한 동물이라서 그런지 또 특별히 더러운 동물이라서 그런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박쥐가 그냥 많다 보니까 출발합니다. 지구에 사는 포유동물의 종수의 거의 절반이 쥐고요. 나머지 절반의 대충 절반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쥐하고 박쥐하고 합하면 포유동물 종수 전체의 한 70 내지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유동물끼리 바이러스를 공유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시작했어? 그리고 뒤져보면 확률적으로 쥐 아니면 박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쥐는 기본적으로 열대에 사는 포유동물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열대에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열대 박쥐들이 언제부턴가 자꾸 온대지방으로 분포를 넓히기 시작했어요. 왜겠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서 온대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열대에 살던 박쥐들이 온대, 열대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서 슬금슬금 분포를 넓힌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대에 사는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온대에 주로 모여 살잖아요. 그런데 온대에 사는 우리들과 박쥐가 물리적인 거리가 자꾸 좁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대로 대한민국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깊은 나라가 됐는데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인류 전체로 보면 저출산 굉장히 반가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는데요.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구 문제입니다. 사람이 씨가 너무 많아서 이런 온갖 환경 문제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는데 조금 줄어드는 듯 싶으니까 이제 좀 산다는 나라들에서 자국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출산율을 다시 높이는 일을 하는데 이건 사실은 환경 쪽에서 보면 참 애매한 문제거든요. 지금도 이 호모사피엔스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생활 공간이 계속 더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숲을 베어내고 자꾸 진입해 들어가는 거고요. 그 숲속에 살아야 되는 야생동물들은 서식 공간이 자꾸 줄어들고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건드려 대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주동물이 불안해하면 그 몸에 사는 기생생물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옮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럴 때 옮겨 타보면 그냥 거의 백발백중 호모사피엔스 아니면 호모사피엔스가 기르는 가축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한 만여 년 전만 해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정말 존재감이 없는 동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전체의 무게와 우리가 데리고 다니던 동물 전체의 무게를 합쳐본들 동물 전체의 중량, 애니멀 바이오매스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감 자체가 없는 그런 동물이었는데 지난 만년 동안 우리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심지어는 정보혁명까지 일으키면서 정말 무지막지하게 성공한 동물이거든요. 지금 우리의 무게가 동물 전체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어도 96% 내지 99%입니다. 자연계 역사에 이런 반전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1% 미만이다가 이제는 나머지를 1% 내지 한 3, 4%로 줄여버리고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구 전체 표면을 다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생동물 몸에서 우리가 야생동물의 불편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거기서 튀어나와야 되는데 튀어나와서 내려앉아 보면 확률적으로 거의 확실하게 인간 아니면 인간이 기르는 가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한 아니면 야생동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점점 더 많이 확보해 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일이 점점 자주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암울한 이 현실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리 호모사피엔스를 멸종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죽이고 나면 다음 사람한테 못 건너가요. 우리는 이번에 방역을 참 잘했지만 방역 안 하고 정부가 손 놔버려도요. 좀 미국이나 유럽 상태가 대충 정부가 감당을 못하는 상태인데요. 그냥 내버려둬도 한 2, 3년이면 끝나거든요. 대한민국 5천만 중에 한 2천만 죽고 나면요. 끝나요. 다음 사람으로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가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 옛날 유럽의 패스트도 유럽 인구의 3분의 1밖에 못 죽였습니다. 3분의 1 어마어마하지만 나머지 3분의 2는 옮겨가지 못해서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우리를 완전히 죽이지는 못합니다. 기후변화는 다릅니다. 기후변화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악착같이 찾아서 깡그리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자각을 얻으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노력을 기후변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기후변화는 팬데믹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될 겁니다.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제 정부와 시민이 정말 힘을 합쳐서 빨리 하루속히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학자로서 진심으로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이 최재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구 환경의 가장 이상적인 미래향,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질문의 표현이 이상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적인 그런 이상향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환경 문제들과 비교할 때 기후변화는 이미 저지른 죄가 너무 큽니다. 대부분의 환경 문제들은 뭐 예를 들어서 황사나 뭐 미세먼지 같은 건 며칠이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런데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인이 정말 굉장히 큰 마음을 먹고 화석연료 사용량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모든 지침에 다 따르는 그런 대변혁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토해낸 온실 기체 양이 너무 많아서요. 앞으로 몇십 년은 이 악조건이 그냥 갈 겁니다. 그냥 관성에 의해서 쭉 밀고 나갈 거라서요. 지금 이 순간 이상적인 미래를 얘기해 본들 앞으로 한 몇십 년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일들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차마 그거를 이상적인 미래라고 얘기하기가 좀 겁이 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이상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국민은 정말 성실하게 정부의 지침을 잘 따라줬고요. 정부는 또 굉장히 발빠르게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을 마련하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면서 이걸 진행해 주는 바람에 뭐 K-방역이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할 정도로 우리가 참 잘했거든요. 이참에 저는 이 코로나19에서 보여준 우리나라의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이랄까 이런 것들을 기후변화로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보여준 세계적인 리더십을 이제 기후변화의 시대에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리더로 좀 부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떠날 문제도 사라질 문제도 절대로 아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경제는 물론이고 사회, 정치 모든 분야를 압도할 가장 큰 이슈인데 그 이슈의 최전방에 최선봉에 대한민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끌고 가고 있다.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이상적인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꼭 할 수 있고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중장기적인 정책과 또 리더십이 만나서 앞으로 이 한국이 끌고 가야 되는 어떤 미래에 있어서 이상적인 미래양을 그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모습들이 이루어지려면 앞으로 어떤 준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연구 쪽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시민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왕에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 환경이나 이런 기후나 이런 데 관련된 국책 연구기관이 은근히 많은 나라입니다. 게다가 제가 초대 원장을 했던 국립생태원, 이렇게 생태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연구소가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본의 교토대학의 생태학 연구소가 그동안 아시아의 중심이었다 그러면 2013년 대한민국의 국립생태원이 설립되면서 아시아권에서는 국립생태원이 최고로 큰 생태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기왕에 이렇게 돼 있는 마당에 좀 우리 정부가 제대로 된 연구 뒷받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법 많이 알려진 이름이 많이 알려진 저 교수이긴 한데 평생 배고팠습니다. 정말 없는 돈 쪼개서 겨우 연구하고 살았는데요. 다른 과학 분야랑 이런 환경이나 자연을 연구하는 분야가 같이 경쟁을 해갖고 연구비를 도저히 딸 수 없는 구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영원히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 기반이 안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이미 하고 있는데요. 생태나 환경 분야는 아예 따로 연구비를 책정해서 기존의 다른 과학 분야랑 경쟁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들이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대로 진행이 돼야 저는 앞으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외국이 해주는 연구를 받아다가 뭐 정책을 개발하고 선두 저 행동에 옮긴다는 건 그건 저 언어 도단이니까요. 저는 이참에 정부가 그런 과감한 시도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정부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저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자기의 삶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실천해 가는 게 이게 모여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제가 강연을 하면 거의 언제나 제목을 아주 불편한 진실과 조금 불편한 삶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진실은 계속 불편해지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편한 진실을 이기는 방법이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을 조금만 불편하게 하겠다라고 각오하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벌써 10년 동안 집에서 학교 걸어 다니고 있거든요. 왕복 7km인데 걸으면서 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걷습니다. 이 덕에 내가 건강해지네. 지구야, 너도 내 덕에 조금 건강해지고 있지? 예, 가능하면 차 많이 사용하지 말고요. 걸어 다니면 자기도 건강해지고 지구도 건강해집니다. 플라스틱 봉지 덜 쓰려면 누구나 다 접는 장바구니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전 제 가방 안에 언제나 하나 갖고 다니고 있고요. 겨울에는 외투 안에 꼭 하나 더 넣고 다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가게에서 거기서 주는 플라스틱 봉지 안 받으려고 애쓰고 삽니다. 이런 작은 조그만 일들을 모두가 하기 시작하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한 삶을 살기로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거 가능하다고 믿는 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성숙한 민주시민인가 우리 분명히 서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로서 먼저 하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올 겁니다. 그게 바로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리더가 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정말 연구 기반의 중요성, 그리고 또 우리 어떤 시민의식,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오래전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1년 후, 또 5년 후, 10년 후 세계 기후에서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은 제가 답변할 만한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간단히만 만약에 답변한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했듯이 이 기후변화 문제는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놓은 그게 너무 커서요. 앞으로 1년, 5년, 1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각오를 하고 어떻게 열심히 노력하든 지금까지 벌어진 그 관성에 의해서 망가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고생을 각오하셔야 되고요. 물론 제가 발언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자연은 그동안 제가 연구하고 평생 관찰한 자연은요, 그 능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아직 자연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연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자연은 뜻밖의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한국 기후변화의 미래항,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생명공학의 미래항에 대해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